현황을 한번 볼게요. 한국 사법부는요, 요 위에 이제 써놨듯이 헌법상 권력기관이고 재상기관은 뭐 대법원 어쩌고저쩌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사법부 조직은 대법원 산하에 있는 법원 행정처가 행정 운영을 담당하며라고 해놨는데, 행정 운영뿐만 아니라 인사도 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법원 행정처를 딱 없애는 순간 그 사법부라고 하는 판사 조직은 골간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독립을 잃었다고 말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엄청난, 천대비가 법원 행정처장이잖아요. 그런 놈이 하고 있으니까 그 뒤로 이제 법관들이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그러면 법원 행정처를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답은 나옵니다. 일단 현재 법관 수가 3,252명 AI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현재 2,064명. 3대2 정도 조금 더 된다. 법관이 많습니다. 검사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다 거의 대부분 이 반은 그 재판과 관련해서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써놨던 재판 운영이 40%, 인력관리 30% 써놨는데 전체 예산 중에 0.34%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 아까 말할 때 인력으로 봤을 때는 얘들이 엄청난 지위에 있더라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재판을 얼마만큼 처리했느냐. 재판 처리한 걸 보면은요, 참 하잖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비해서 재판 처리 건수는 생각보다 적고요. 그래서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얘들이 목표는 5개월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7, 8 민사해가고 7, 8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없잖아요. 보통 1년 다 넘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법관들이 어떻는지 한번 보자고요. 뒤에 이제 가로치고 시민으로부터 독립하다라고 써놨는데, 과연 그렇게 볼게요. 시작을 할 때는 3,250명이 5급으로 시작해요. 5급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5급 대우라고 생각 안 하고 지네들끼리 3급이라고 막 우겨요. 그 다음에 이 1급에서 3급 사이에 인원이 파악이 잘 안 돼요. 법원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자기들의 급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부장 판사, 지방법원 부장 판사부터는 2, 3급 대우, 3급 대우로 보고, 부장 검사도 마찬가지로 2, 3급이라고 보는데, 이랬을 때 판검사 합쳐갖고 500에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로 봅니다. 판검사 합쳐갖고. 저게 3급 이상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고공단에 해당. 근데 고공단이 아까 1500명이 있잖아요. 일반 행정직 전부 다 합쳐서. 근데 얘들만 1000명이면은 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중에 지금 1급 상당이 판검사 합쳐서 한 200명 정도. 1000명 중에 200명이 1급 상당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급 상당한 애들은 여기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공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왔던 132명입니다. 132명.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배심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할게요.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말은 저렇게 써 있어요. 국민의 법 질서에 대한 참여 확대와 사법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도입이 됐는데, 그리고 참여재판은 형사 1심에만 적용돼요. 사실 외국에 가면은 그 항소심이나 더 복잡한 쪽에서 배심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영국 이야기할 때 1심은 시민 판사, 치안 판사가 하는 경우 95%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불만이 있어서 2심으로 넘어가면은 배심원단이 달라들어요. 근데 이제 1심에서만 하고,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3, 4%예요. 100% 중에 형사 재판 중에 여기 이제 이것 떨고 저것 떨고 해놨는데 할 수 대상 사건이 뭐 8,000건. 그다음에 그 중에 다시 신청하는 거는 3, 4%. 그래서 결국은 1년에 100건 미만이에요. 100건 미만. 현실적으로 7, 80건 한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이유가 변호사가 대응을 못 해갖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에 코트에 가가지고 법원 재판장이 가갖고 쇼를 할 줄 알아야 돼. 연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고 하면. 그런 능력이 한국의 변호사, 검사가 안 돼 있어요. 변호사, 우리나라 그 판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간에 전부 다 다큐멘터리만 움직이고 있어요. 종이 쪼가리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너무나도 하기 좋죠. 그러니까 제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입증하는 이런 역할을 못 해왔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뭐 이런 이야기 쭉 있는데 지금 잘 안 하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했는데 배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피고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젝트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처리 건수와 실시율, 신청이 저 정도인데 그 다음에 실시율이 저것의 13%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형식적이에요. 참여재판을. 그런데 처음 이야기할 때 참여재판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또 배심 제도가 아니에요. 참여재판이잖아요. 참여재판은 여기에 대해서 배심 나온 거에 대해서 편결 나온 거에 대해서 100% 재판부가 안 받아들여도 돼요.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제법 많은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해서조차 안 하는 이유가 한국에 뭐 민도가 났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훨씬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죠. 말도 못하게.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미국은 고등학교 나온 애가 안 나온 애가 한 3, 40% 돼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못한 경우가. 그리고 영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처럼 고등교육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시민의 소양이 높은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같은 경우 고등교육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런 거 없을 때도 배심을 다 했는데 그렇다면 배심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유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유 같지도 않은 게 자기들의 밥벌이, 자기들의 밥그릇통이 날아갈까봐 안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참여재판 결과라는 게 생각보다 대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무죄 판결 보십시오. 3 내지 4%인데 이게 일반적인 건 0.6%밖에 안 돼. 비교를 하면은 거의 10배 가까이나 한 7, 8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7, 8배 엄청난 거죠. 3, 4%면 적은 거 아닙니다.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게. 그냥 넘어갔을 때는 0.6%인데 그게 3, 4%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재판의 결과물이라는 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시 건수가 감소하고 존재감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고 판사도 안 하려고 해, 변호사도 안 하려고 해. 안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심지어는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배심원에 안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배심원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배심원으로 가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조건 가야 되고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당연히 그 월급을 다 지불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가는 동안 그렇습니다. 뭐 계약안이 나왔다는 데가 현실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로서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실시 건수 보시면은
어떻게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 배심 문제.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이 배심원의 배심제의 원래 취지가 여기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이 지정한 법관으로부터 독립되어 같은 귀족이나 자본가, 시민, 특히 이제 지금은 시민이죠. 시민에게 심판받을 권리. 이거는 이제 헌법적이고 그리고 시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권리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심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치안판사제도입니다. 치안판사제도를 들으면 한국의 법관들은 다 나자빠질 거예요. 치안판사는요, 영국의 치안판사 한번 읽어보자고. 매지스트레이트 코트입니다. 이거는 일단 경범대라고 했는데 사실 경범대가 아니에요. 그 보면은 6개월, 지금 6개월 정도의 징역이라고 하는데 1년 정도로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건 자체가 영국 형사재판의 95%에 해당돼요. 근데 이것들을 누가 하느냐? 치안판사가 해요. 여기 보시면 B에 보시면은 치안판사는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이 임명되고 대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정규직 로클락이 치안판사를 보좌해줍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법률적으로 좀 딸릴까봐 옆에 도와주는 그 변호사가 앉아가지고 이 치안판사를 보좌를 해줘요. 그런데 누가 판사입니까? 치안판사, 시민이 판사고 로클락은 집사예요.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미권 나라에서는 전부 다 치안판사 제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법에 가면은 이제 독일이나 그 프랑스 같은 데는 레이나 레이저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여기 독일 이야기 나오네요. 독일 같은 경우 이야기하면 바로 나옵니다. 독일에는 이제 이걸 똑같이 치안판사라고 번역했는데 역할이 조금 다른 두 사람의 그 판사가 있어요. 똑같이 저것처럼 그러니까 1심에서 형사재판을 다루는데 여기 보면 소행재판, 교통적 법규 위반이라든지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다루는데 치안판사가 있고 시민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1대2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법정을 구성해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때 이 사람이 주고 이 사람이 부가 아니에요. 그냥 합의해요. 둘이 우기면 가는 거죠. 1대2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시민판사라는 거는 커먼 센스예요. 일상적인 생각,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시민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존중받는 거예요. 법률적인 판단 이전에. 그래서 내가 나의 동료, 나의 이웃으로부터 심판받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왕이 임명한 아까 가발선 얘들한테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치안판사 제도에 대해 나와 있으니까 제가 PDF 드리니까 이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좀 더 많이 나가 있어요. 미국은 판사, 검사를 대부분 선출을 해요. 우리는 판사, 검사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39개 주에서는 주 법원 판사를 대중들에 의해서 선출을 당하고, 그리고 판사들이 87%가 선거에 직면한다. 뭐 직면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당을 표시한 선거가 있고 당을 표시 안 한 선거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는 무슨 당 이렇게 이름 안 내걸고 와가지고 판사가 되는 반면에 텍사스는 공화당, 민주당 판사를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
지역사회 책임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방판사는 임명제라는 게 이게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임명하죠. 그래서 임명제고요. 그래서 판사는 그렇다 치고 검사를 대중 선출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거는 좀 독특해요. 검사는 대부분 선출을 잘 안 합니다. 검사는 임명인데, 왜냐? 행정적 역할을, 기소를 하는 역할이고 수사를 하는 역할이니까 안 하는데, 미국은 경찰청장, 그 다음에 그 법무장관, 주 법무장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선출이 돼요. 그런데 당연히 검사도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방검사를 거의 모든 주에서 선거를 뽑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당파적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뒤를 빼갖고 공무원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한 김에 쭉 연결해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결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에서 주정부, 카운티 정부에서 선출되는 주요 직제, 그리고 선출되는 직제뿐만 아니라 선출직이 임명하는 직제, 그 두 개가 다르겠죠. 선출직은 선출시켜준 사람 눈치만 보면 되는 거죠. 지 옆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지사를 선출로 뽑았다. 주지사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임기도 뽑힐 때 이미 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직이다. 그러면 저 선출직이 자기를 임명해주면은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카운터 파트너다. 이랬을 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여기 주지사, 일단 부주지사가 동반 출마하거나 별도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별도 출마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른 당이 뽑혔다 그럼 웃기는 일이 벌어지겠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주무장관, 세크레터리 오브 주 선거관리위 뭐 이런 것들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법무장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법무장관을 따로 뽑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회계 관련 장관을 또 뽑아요. 이게 선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지사하고 별개로 놀아요. 각 주지사에 물론 지위를 받겠지만 자기 영역 하에서 주지사 간섭 안 받는 거예요. 둘 다. 선출되면 그렇잖아요. 간섭 받을 문제가 뭐 있습니까? 자기가 저기 주민이 뽑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자고요. 뭐 주상원의원, 주하원의원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주대법원, 항소법 판사를 임명하는 선출돼. 이게 선출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앞에 건 주였어요. 이제 카운티. 주 밑에 그 뭐 우리 식으로 하면 군 같은 게 이제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들어보셨죠? 캘리포니아에. 그 카운티에 가보면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나 타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되는데요. 카운티는 시보다 커요. 시가 카운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카운티의 위원회 의원인데 이거는 의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카운티 의원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면은 클럽이 있어요. 서기. 그리고 보안관이 여기 있어요. 보안관. 보안관은 뭐냐? 카운티의 최고 법 집행관. 카운티 교도소도 관리해요. 생각보다 크죠. 능력이 왔답니다. 그 지역의 경찰서장입니다. 그 권력이 막강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검사도 뽑혀요. 그 다음에 재무관, 세무사도 뽑아. 심지어는 검시관도 뽑는답니다. 그리고 치안법 판사도 뽑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선출직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선출되고 있는 게 대통령 하나 뽑아고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하는 게 아니고 또 임명도 못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 세세 틈틈이 이렇게 임명을 안 하고 선출이 돼요. 자, 이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임명직입니다. 임명직도 보면은 여기 이제 주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우리가 주르륵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 넘어가자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공무원 단위권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나라 아까 이제 공무원들은 한번 시험 보면은 계속 공무원 하잖아요. 그래갖고 고위 공무원단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무단위권이라는 게 고등고시를 볼 수 있는 권리가 공무단위권인가 하는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요, 이 개방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개방직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고공단 과 관련된 법률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중기부에 있는 외청 비슷한 조직에 어플라이 됐어. 근데 여기서 컷오프 됐어요. 1차에서 컷오프 됐어요. 1차에서 컷오프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방의 국장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컷오프 됐는데, 컷오프 된 이유가 이 민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 안 해주고 무조건 공무원한테, 기존 공무원한테 유리하게 해가지고 그 조건 안에 안 맞으면 다 잘라내. 일단 올리지도 않아요, 서류 자체가. 그래서 잘렸어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여러 번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개방직이라는 게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마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고위공무원단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인사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인데요, 후보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후보자 자체를. 후보자가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혹은 연구관, 지도관 7년 이상 5급직으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딱 해놔버렸어요. 요게 대통령령 안에. 그러면 하지 말라 소리예요. 사실은 고공단에 외부자는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거예요. 개방직이 되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놨죠. 이래놓고 고위공무원단 이래가지고 1,500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말로만 개방이지. 그리고 이제 이게 2006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참조로 우리나라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를 리스트를 쫙 한번 뽑아봤어요. 요거를 PDF로 드리니까, PDF로 드릴 거예요. 찍지 마세요. 다 자료 드릴 테니까 요거를 참조로 하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지금 고위공무원단 안에서 보면은 1급, 3급이 0.1%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전체 여기 보시면은 국가공무원이 129만 명이 130만이거든요. 130만 중에 0.1%, 그러니까 1,400명 되는 거잖아요. 1,400명, 1,500명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 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하고, 그다음 여기하고 여기도 하늘과 땅 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5급이 되는 것과 5급 미만, 3급과 3급 미만이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정부직이 지금 126명밖에 안 돼요. 이걸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도 제 주장은 아예 고공단 자체를 아예 정부직으로, 전부 다 정부직으로 바꿔야 된다. 고공단이라는 그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331개. 요 안에도 복잡해요. 공공기관이라는 게 공기업이 있고 중공공기관도 있고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이래갖고 종사자가 42만 명이에요. 앞에 130만이었죠. 여기 42만. 그 다음 지방공무원이 60만. 그래갖고 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상당히. 근데 42만 안에 보면은 331개에 2명씩만 낙하산이 내려가죠. 한 600개, 700개 가까이에 낙하산이 내려갑니다. 그 사람이 정말 경영과 특히 감사가 제대로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우리나라 감사원 여기 안 써놨네. 감사원이 조직이 대가리가 되는 감사를 제외하고 나면 1200명의 공무원이 있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근데 감사원의 역할이 거의 100% 회계예요. 회계. 뭐냐? 예산 집행과 관련된 회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회계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공무원이 제대로 못 잡아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앞에 이제 이거 말고 요 앞에 강의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600명을 시민이 들어가서 감사원 시민 조직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계를 들여다보고 완전히 까발리고 공개를 하자. 그리고 그 감사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국회로 가요. 국회에서 보고 그냥 추인을 해줘요. 국회가 1200명이 한 작업을 일일이 체크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걸 갖다가 감사원이 감사를 한 걸 국회에 넘어가면 국회에서 확인하고 추인해줘요. 우리나라는 돈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 돈을 지 마음대로 특활비조차 있잖아요. 어쨌든 특활비는 아예 묻지 말고 항목이 있는 것조차도 다 거의 묻지 맙니다. 제대로 밝혀져 있는 부분들 없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공개 안 돼 있고, 외국의 국회나 감사원에서 하는 활동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거저먹고 들어가요. 만날 다른 걸로 싸우는데 외국의 국회의회는 가면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죽으나 사나 만날 싸우는 게 돈 갖고 싸워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왜 돈이 중요하냐? 우리가 낸 세금. 원래 마그나 카르타 할 때요. 마그나 카르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회의 조세 징수권이에요. 왜 조세 징수권이 중요하냐? 왕이 옛날에 의회를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니까 세금을 걷어야 됐거든요. 근데 세금 낼 놈이 오케이를 해줘야 세금을 걷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하고 한판 붙었던 게 마그나 카르타예요. 똑같아요. 우리 세금과 관련된 문제. 우리는 자그마치 GDP의 36%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재정이 우리나라 예산이 36%거든요. GDP에. 그 돈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나와요. AI한테 물어보면.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주축을 해갖고 비공개로 돼 있는데 대략 2,3천 명 추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군기관도 여기에 보면은 요 정도 3,600명, 4,000명. 군무원은 토탈 5만 명. 엄청난 숫자죠. 이런 게 제가 알겠습니까? AI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나왔죠. 공공기관 아까 331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안에 요런 조직들이 있어요. 요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십시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앞에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그 앞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여기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는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이 재반비리의 온상인 공기업 기관장도 문제지만 여기 있는 직원들이 완전히 철밥통인데다가 갑질을, 우리도 제가 이제 하는 협동조합이 HUG하고 허그하고 LH한테 너무너무 갑질을 많이 당해봐가지고 폭파시켰으면 좋겠네요. 허그 같은 데는 정말로 시민감사, 정말로 공기업이 국민에 봉사하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전혀 봉사가 아니고 우리가 봉사를 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국민한테 봉사하는 기업이 되려고 하려면 어찌해야 될까? 일단 사장하고 감사가, 특히 감사가 감사질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걸 개인한테 맡겨둘 게 아니라 시민 감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은 공기업도 아니고요. 이 웃긴 법이에요. 무자본 특수법인인데 일본은 주식회사고요. 미국은 근본이 없는 이상한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허거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참조를 하십시오. 요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또 사실은 그 조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저기 참조 내용인데요. 그 우리나라 로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그 정경문 회장님이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짧게 5분 내로 끝낼게요. 우리나라 5대 로펌 하면 김현장, 세종, 광장, 태평양, 율촌 여기다 뭐 화호 같은 거 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매출 대비 해가지고 따지는데 지금 현재 총 매출이 이거 다 합쳐서 5조 원이고요. 변호사 수가 2,500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돈 대비해가지고 매출 대비해서 70% 이상 장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돈 되는 재판 얘들이 다 썰어가고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선 김현장만 이야기해 볼게요. 김현장이 특히 이제 다른 데보다 논란이 많은 조직이에요. 다른 조직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김현장은 제일 오래됐죠. 73년에 시작을 해갖고 그리고 현재 뭐 저것들 말로는 200대 로펌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지적재산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김현장의 성장에는 권력 유착과 윤리 논란이 따라붙었다. 론스타, 그 다음에 미쓰비시 중공업, 그 다음에 옥시 아시잖아요. 가습기,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해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그룹 이야기니 뭐 버닝썬도 저기 들어있어. 그래서 어쨌든 온갖 나쁜 거는 얘들이 다 했어요. 나쁜 것을 다 하는데 돈만 주면 돈만 세게 붙이면은 달라들어요. 그래서 악의 축이죠. 악의 축. 한마디로 말해서 악의 축으로 우리 또 한때 서울대 동참회장을 김영무 씨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케이스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뭐 광장 이런 데가 그 앞에 거하고 좀 달리 경제 쪽으로 특화를 해갖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태평양, 율촌 이런 것도 뭐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뭐 크게 앞에 김현장에 비하면은 나쁜 짓을 훨씬 더 했어요. 나쁜 짓 하면 다 김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이런 걸 조사를 또 해줘요. AI 시키면 이거 AI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변호사 수 총 4만 명 등록 기누수 그 중에 예를 들면은 김현장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고요. 5대 로펌 다 합쳐갖고 3,222명. 한 10분의 1이 안 되죠. 8.2%. 그런데 수익 매출은 35%.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입 사건은 10%에서 15%밖에 안 되는데 고액 사건으로 따지면은 70%를 휩쓸어 가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율 이런 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몰리는 거예요. 성소율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서 얘들이 성소율이 훨씬 높아요. 비교가 되게 높죠. 그래서 1위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들이 고부가 영역을 독점해가지고 시장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로본도 잘 안 하고 그러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신경을 쓰게 하려면은 시민사회나 국민 여론 같은 것들이 얘들을 계속 쭉 해야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